인권, 평화, 미래를 위한 역사행동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드는 역사 전문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MC노 노기환입니다. 네, 조작가 조한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시홍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2주에 걸쳐서 연구소의 여성 연구원 두 분과 있는데 상당히 잘하셨어요. 그 두 분이. 네. 네. 우리 조 작가님. 네. 네, 방송을 들었습니까, 혹시? 네, 들었습니다. 뭐, 위기감 같은 게 느껴지지 않던가요? 내 자리를 뺏길 수도 있겠구나. 이런. 뺏기겠던데요? 우리 시용쌤? 네. 네. 연구소 뭐, 요즘 근황이 어떻습니까?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릴까요? 네. 이제 홍보를 좀 해야 되니까. 첫 번째는 네. 식민지 역사박물관에서 특별 전시를 열고 있어요. 어떤 전시회죠? 네. 빼앗긴 어버이를 그리며라는 제목 하에서 빼앗긴 어버이를 그리며. 네네. 식민지 시기에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이 이제 유족들 그분들의 이야기를 이제 특별 전시로 꾸미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진행되죠? 7월까지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근데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전시회 제가 아직 가진 않았습니다만 전시회 가보면 좀 이렇게 가슴도 먹먹해지고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전시회가 아닐까 싶어요. 네. 2011년에 그 합동 추모제를 한번 지낸 적이 있어요. 강제 동원되신 분들. 네, 그분들을 네. 전체적으로 한 번에 모시는 그런 행사였는데 거기에서 저도 상회를 맺거든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좀 눈물이 날 정도의 그런 전시회가 네, 아닐까. 맞습니다. 눈물이 날 수 있는, 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전시입니다. 그러니까 일제 식민 통치의 실상과 그 어떤 현장감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전시회가 되겠네요. 네네. 네. 두 가지 소식이라 그러는데 다음 소식은 어떤 거죠? 네, 또 한 가지는 역시 네. 식민지 역사박물관이 서울시로부터 이제 그 위탁을 받아서 네. 서울자유시민대학이라는 강좌를 개설을 했어요. 그 제목이 일제 식민 통치의 실상과 그 현장이라는 주제예요. 네. 식민 통치의 그런 실상에 대한 강좌도 개설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식민 통치 현장을 답사하는 그런 이제 수업도 있고요. 그럼 우리 권 선생이 이제 강사로 나서게 되는 건가요? 네, 저는 또 답사를 한번 맡게 되었습니다. 답사를 맡고. 네. 우리 조 작가님이 강사로. 한번 쉬고. 한 번 쉬고. 네. 예. 요새 연구소에서 별로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연구소 소식도 지금 우리 권시용 연구원이 다 전달해주고, 뭐 강사도 안 나가고. 저 작년에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요? 네. 올해가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작년 타령을 하고 있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저명한 식민지 시기 연구자들이 네. 많이 참여해서 강의를 해주세요. 자, 하여간 연구소에 굵직한 두 가지 소식 전해드렸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네, 홈페이지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환할 친일파는 누굽니까? 네, 윤치호입니다. 윤치호. 네. 드디어 나왔네요. 윤치호 참 유명하죠.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윤치호 하면 네. 일기. 평생 동안 일기를 쓴 걸로 유명한. 그래서 초기에는 한문으로 썼다 그러고요. 예. 이제 영어를 배운 다음에는 주구장창 영어로만 일기를 썼던 윤치호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윤치호는 특히 영어로 일기를 쓴 걸로 아주 유명하잖아요. 네. 예. 뭐 우리 권 선생님 혹시 뭐 일기 씁니까? 손 놓은 지 오래됐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럴 것 같아가지고. 누가 시켜서 쓴 기억밖에 없네요. 그러면 거의 뭐 초등학교 때도 안 썼다는 얘긴데 지금. 네. 예, 조 작가님은 일기 뭐 좀 씁니까? 뭐 가끔 쓰고 싶을 때. 예, 일기를 써야 됩니다. 일기를 써야 이른바 자기 객관화, 자기 성찰을 하면서 자기 객관화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조금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도덕 시간이네요. 그래서 저는 전혀 안 쓰고 있습니다. 예. 자, 윤치호. 오늘 왜 윤치호를 소환한 거죠? 네, 그 윤치호는 유학생 1세대입니다. 네. 유학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근대 시기에 중요한지 몰라요. 그 외국에서 신문물을 받아들여서 근대 개화파가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선의 운명이 갈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게 유학생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윤치호가 유학생 1세대인데 네. 안타깝게도 친일로 빠졌단 말이죠. 이 사람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길래 친일파로 빠졌는지 네. 그걸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 또 대한제국 관료로도
활동을 했고 예. 그다음에 독립협회 회장까지 했던 사람이고 백오인 사건 관련해서 주모자로 6명 최종 6명이 처벌이 됐는데 그 6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독립운동, 민족운동을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또 친일을 했다는 거 그런 거고 그다음에 기독교 지도자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지주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친일파가 됐는지. 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일기가 있기 때문에 그 일기를 중심으로 그 일기 속에 나오는 생각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친일파가 됐는지 그런 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윤치호 하면 흔히 근대적 지식인 최초의 근대적 지식인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선택받은 인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지주 집안에서 태어나서 유학생 1세대고 그렇죠. 그 다음엔 엘리트 코스를 쭉 밟으면서 승승장구했고 네. 한평생 뭐 아쉬움 없고 남을 부러워할 거 없이 산 그런 사람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런 사람이 그 일기를 통해서 네. 어떻게 친일파가 됐는지를 한번 우리가 일기를 그럼 중점적으로 오늘 좀 봐야겠네요. 네, 오늘은 일기를 열심히 볼 생각입니다. 그럼 이 윤치호 일기를 우리가 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있었던 일, 사건들 그런 것도 좀 들어가고 예. 생각도 좀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생각을 정리하다 보면 자기 논리가 막 강화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아무래도 일기니까 좀 자기 미화해서 막 쓰게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죠. 합리화하죠. 네. 그러니까. 합리화하게 되고 변명하게 되고.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도 일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어떻게 객관적인 연구 자료로 쓰기에는 좀 부적합한 거 아닌가요?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자기 미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왜곡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매일매일 쓰게 되면 네. 그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들어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거기에 나오는 사건이라던가 생각이라는 것이 날 것 그대로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많은 텍스트 안에서 이 사람의 본심을 우리가 이제 잘 역사적 역사 비평을 하면서 사료 네. 비판을 하면서 본다면은 굉장히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윤치호에 대해서 윤치호의 일기를 중심으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윤치호의 주요 양력 한번 훑어보죠. 네, 이 사람은 한 일이 너무 많아서요. 양력이 엄청나게 길어요. 그러니까 지금 양력을 준비해 오신 게 거의 A4 용지 10포인트로 한 페이지, 그러니까 한 페이지 반 정도가 되네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좀 요약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네. 일단 11년 동안 일본, 중국,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학생 1세대 유학생으로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제대로 그 근대 문물을 배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경력 후에 대한제국 관료로 진출을 했고 관료 생활하면서 독립협회 회장과 그 독립신문 사장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만민공동회를 주도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미국 남감리교 신자가 돼가지고 조선 기독교의 대표적인 지도자로 활동을 하는데 이게 평생 동안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체성은 기독교 지도자로 또 대표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백오인 사건에 연관이 되는데요. 아, 백오인 사건. 네. 기억이 희미한 우리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백오인 사건 제대로 짤막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백오인 사건은 말이죠. 최초의 비밀결사 신민회. 그 신민회가 와해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거기서 그 신민회 누구를 암살하려고 그랬죠?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우는데 결국 이게 발각이 되는데 여기서 엄청난 일제의 조작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건이 왜곡 날조되면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겪었던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데라우치 암살을 의도했다라는 혐의를 씌워가지고 그렇죠. 백오인을 막 검거하고 막 수백 명을 검거했던 사건.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윤치호가 이제 친일로 완전히 돌아서게 되는 그 시기가 언제쯤인 겁니까? 그러니까 백오인 사건 관련된 다음에 이제 소극적 친일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친일을 하다가
그걸 계속 유지하다가 1937년 중일 전쟁이 벌어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적극적인 친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937년이 적극적인 친일로 전향하게 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는 거네요. 중일 전쟁 때가. 네네네. 그러니까 1866년에 태어났잖아요, 윤치호가. 네, 원래 충남 아산 출생인데요. 네. 이 사람이 그 신민회에 가입하면서 개성으로 옮겨요. 그래서 개성 지역의 엄청난 지주로서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많은 토지를 운영하는 그런 지주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 출신이 서울이잖아요. 아, 그래요? 신분이. 만약에 이 근대화로 넘어가는 이 혼란스러운 시기가 아니었다면, 그 이전 시기였다면 출세의 길이라는 게 그렇게 넓지는 않았거든요. 아마도 아버지를 따라서 문관의 길은 막혀 있으니까, 과거제를 통해서 들어가는 길은 막혀 있으니까 뭐 무관 정도로 나아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마침 이때가 이제 격동의 시기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격동의 시기에 유학이라는 길을 통해서 자기의 나아갈 바를 이제 찾아냈던 것이죠. 적자가 아니고 서자였군요. 네네네. 아무튼 뭐 개인적으로 조금 재능도 있었고, 되게 똑똑했다고. 그러했던 것 같은데, 37년 이후에는 이제 본격적인 친일파의 길을 걷고 결국 이제 1945년 해방되던 해 12월에 사망을 하네요. 네, 오늘은 일기를 중심으로 볼 거기 때문에 친일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친일 행위에 대해서는 조금 접어둘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 별별 친일 행위를 다 합니다. 37년 이후에 국방 헌금이라든가 황군 위문군 같은 것들은 뭐 수시로 내는 거고요. 국민총력 총동원 조선연맹 발기인부터 해서 이때도 헌금했네요. 상무이사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배영동지회 회장, 그다음 국민총력 조선연맹 참여, 그다음에 이사 이런 것까지 했고, 중추원 고문, 그다음에 이제 중추원 고문을 41년에 하는 거고요. 그다음 45년에 칙성 귀족원 위원까지 의원까지 오르게 됩니다. 일본 귀족원 의원. 이 6명밖에 없대요. 조선인이. 조선인. 7명인가요? 7명. 그러면 67명으로 하죠. 7명이니까. 칙선 귀족원이 많아야 7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이 윤치호. 그렇습니다. 거물 친일파 윤치호. 일기를 통해서 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일기에 어디부터 좀 봐야 될까요? 일단 독립협회와 신민회 시절 잠깐 일기 보기 전에 얘기하고 들어갈게요. 그 독립협회 운동을 주도했는데, 이게 민권 운동이자 이제 참정 개혁 운동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게 온건적인 개혁 운동에 머물러 있었어요. 이 사람은 과격한 주장 같은 건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성향이 그런 온건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을사늑약이 된 후에는 그 을사늑약 직전에 외무협판, 그러니까 차관이에요 지금. 차관직에 올라서 그런 외교 관료로 활동을 했는데, 을사늑약이 되면서 이제 사퇴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그 뭐 을사늑약에 굉장히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정치적인 운동은 하지 않아요.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항의하는 운동은 하지 않고 개인적인 계몽 운동에 매진을 하게 됩니다. 이때 참가하게 되는 게 이제 대성학교 교장을 맡고 청년하구의 중앙위원장을 맡게 돼요. 이게 바로 신민회입니다. 신민회의 외곽단체라고 할 수 있고, 그 신민회는 비밀 결사기 때문에 공개적인 활동을 하는 그 단체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대성학교와 청년하구회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활동을 하면서 계몽운동, 실력 양성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건적인 노선을 계속 이제 걷게 되네요. 아무래도 이제 지주 출신이고 가진 게 많으니까. 그렇죠. 가진 게 많다는 건 또 잃을 게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온건적인 노선을 계속 걸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게 문명화를 해야 된다. 경제적인 개발을 빨리 우선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을 빨리 계몽을 시켜야 된다는 거고, 자유 경쟁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 경제에 있어서. 그렇지만 조선 민족은 너무 열등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고요. 일본을 아주 좋게 생각했는데, 이 일본 중에서도 어떤 걸 제일 좋게 생각했냐면 호전적인 거. 호전성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온건적인 노선을 걸었던 사람이 또 그 호전성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겼다는 게 의외네요. 이 조선이 망하게 된 건 문치주의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문치주의가 우리가 갖고 있던 호전성을 다 말살시켜서 그
뭐냐면 이렇게 남의 침략을 받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선 사람들이 신성한 노동을 너무 경시했다는 거. 그다음 게으르다, 불결하다. 그다음에 이기적이다. 그다음 분파주의와 지역 감정에 매몰돼 있다. 그래서 저열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종이라던가 아니면은 정부 관료라던가 민중 아무도 믿지 못하는 상황. 그러면은 어찌됐건 근대적 지식인으로서 네. 자신의 조국을 좀 근대화시켜야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한 거 아닙니까? 네. 예, 근데 황제도 정부 관료도 민중도 믿지 못하고 어디에도 희망을 못 걸면 그럼 뭐 어떻게 그렇게 근대로 가자는 얘기죠? 그래서 차라리 다른 문명국의 지배하에서 개혁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애초부터. 네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건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 최초로 거의 외국에 나간 그런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발전된 서구 여러 나라들을 보고 난 다음에 내 조국은 왜 이렇게 아직도 후진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을까? 빨리 조국을 좀 발전시켜야 되겠다. 뭐 이런 자각은 할 수 있는데 그게 이렇게 지나친 자기 비하로 이어지면 이건 곤란한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식민지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애초부터 갖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아주 초기부터 했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러일 전쟁 당시에는 일본에 엄청난 기대를 했어요. 일본이 그 러일 전쟁에서 승리해서 네. 우리나라를 뭐냐면 이렇게 개혁하는데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고요. 이 일본에 대해서 기대를 한 거는 황인종에 대한 그 애착심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는데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그 인종 차별을 많이 겪었던 거죠. 뭐 그랬겠죠. 네. 우리의 편은 그런 서구 사람들보다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의 편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요. 하지만 이제 일본의 모습을 또 보면서 이게 일본이 우리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실제로 보면 일본이 계속 자기네 이익만 가져가니까 또 일본에 대해서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 양면을 다 봐요. 일본의 한계, 그 다음에 미국이나 영국 같은 그런 서구 사회의 한계를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개혁을 주도를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이제 그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역할을 못 맡게 되니까 좌절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좌절 속에서 그 일사늑약 이후에는 그냥 개인적인 계몽 활동에만 치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1909년에 이토 히로부미 국민 대추도회 준비위원을 하네요. 그다음에 보면은 1911년에 아버지 윤웅렬의 뒤를 이어서 남작자기를 쓰자고 해요. 1911년에 남작자기를 이렇게 물려받은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럼 이때부터는 거의 뭐 어떤 민족운동이나 이런 데서는 거리를 두게 되고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이게 그래서 이 윤치호의 경력이 굉장히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네. 1909년 무렵에 아까 신민회에 참가해가지고 그런 운동, 민족운동, 독립운동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 경력하고 친일 경력이 겹쳐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독립운동 하면서 한쪽에서는 또 친일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양다리? 양다리일 수도 있고 또 그만큼 그 당대에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었으니까 민족운동 진영에서도 뭐 좀 손을 내밀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기본적으로 어떤 그 사회적 지위에 대한 욕심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어떤 친일 행위나 이런 것들을 또 받아들이면서 하지만 맹목적으로 친일만 해갖고는 욕을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욕을 먹지 않기 위한 어떤 계몽 활동, 민족운동을 또 같이 유지를 하면서 이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어떤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욕망, 이 두 가지 욕망이 계속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신용 양다리 이런 표현을 쓰고 보신용 양다리. 그거 적절하네요. 네. 그러니까 백오인 사건 이후에는 소극적인 친일파와 민족 지도자의 어떤 지위를 함께 유지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소극적인 친일파면서 또 민족 지도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굉장히 좀 독특한 그런 인물입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백오인 사건 이후에 그 3년 동안 옥살이를 하거든요. 네. 옥살이 그 40이 다 된 그 나이에 옥살이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은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문도
아주 극심하게 그렇죠. 받았다고. 배고인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고문이 굉장히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일신보 1915년 3월 14일자에 네. 그 감옥에서 나와서 매일신보 사장을 찾아가서 그 한 얘기가 나옵니다. 네. 2, 3년 옥중 생활은 나에게 일대 광명을 준 것이라 할 만하겠으니 만일 그런 일이 없었으면 무슨 그보다 더한 일이 있어서 무쌍한 욕을 보았는지도 알 수 없는 일. 우리 조선민족 되어서는 어디까지든지 일본을 믿고 오직 믿을 뿐 아니라 피하의 구별이 없어질 때까지 힘쓸 필요가 있을 줄로 생각하고 우선 각 편으로부터 지구 간의 그 감동한 바를 간절히 설명하는 중이요. 이후부터는 일본 여러 유지 신사와 교제하여서 일선민족의 행복되는 일이든지 일선 양민족의 동화에 대한 계획에는 어디까지 참여하여 힘이 미치는 대로 몸을 아끼지 않고 힘써볼 생각이노라. 이게 옛날 신문이어가지고 네. 말이 좀 이상하죠? 한마디로 이제 구분이 없어질 때까지 네. 조선, 일본의 구분이 없어지고 한민족이 될 때까지 내가 진짜 아낌없는 힘을 다 쓰겠다. 이런 그렇죠. 얘기 아닙니까? 네. 공개적인 전향 선언하고 라고 생각해도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그렇죠. 네. 네. 이 배고인 사건이 그만큼 이 윤치호에게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었고 그다음에 일본의 압박도 굉장히 심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이런 발언까지 했는데도 일정 정도 민족 지도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 이후에도. 그렇죠. 이해가 선뜻 안 되는데요, 저는. 그렇죠. 이 정도까지 발언을 했으면 민족운동 계열에서도 이렇게 손을 잡는다거나 이런 건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은데. 네. 이때 일본이 그 배고인 사건으로 그런 압박을 엄청나게 심하게 했기 때문에 네. 이때 당시에 이런 인터뷰를 했을 때 그 윤치호가 네. 정말 본심으로 이렇게 얘기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지가 됐겠죠. 그리고 실제로 윤치호가 사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일본의 압박이 굉장히 뭐 여러 곳에서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뭐냐면 총독이라던가 그다음에 그 아베 미스이에 같은 그런 협력자 그런 신문 그 경성일보 사장이라던가 여러 사람들이 압박을 주거든요. 일본의 압박이 강했어도 그래도 발언의 내용이 상당히 세거든요. 네. 네. 저는 진심이라고 봅니다. 네. 압박이 심했어도 이 정도로 세게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앞으로는 조금씩 그래도 협력하면서 살겠다 이 정도만 얘기했어도 되는데 네. 완전히 진짜 어떤 민족의 구분이 없어질 정도로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힘이 미치는 대로 몸을 아끼지 않고 힘 써보겠다. 네. 네. 상당히 세게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세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그 배고인 사건 당시에 그런 신민의 활동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사람이 정말 원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건 우리 이제 조 작가님이 착해서 그런 거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이때 동시에 했던 일들이 있어요. 어떤 일? 친일단체 대정칭목회 평은 의원으로 참가를 하고요. 이건 뭐 대표적인 친일단체거든요. 예. 네, 일본 명사들하고 매달 정기적인 그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일제가 압박을 했을 때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윤치호라는 사람이 소극적인 어떤 친일 행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린 건데요. 당시에 그러면 비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마지막에 배고인 사건 당시에 6명이 처벌을 받았는데 윤치호하고 함께 네. 그 양기탁, 안태국, 이승훈, 임치정, 옥감빈 같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비교하면 이 윤치호의 선택이 올바랐는지를 한번 판단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양기탁 같은 경우에 해외로 나가서 독립운동을 했고요. 안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승훈, 임치정은 국내에 있었지만 교육운동. 네, 교육운동을 하면서 자기의 지조를 지켰고 네. 나중에 3.1운동에 참가하면서 계속된 그런 민족 투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옥감빈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밀정행위가 있긴 하지만 직후에는 계속적으로 민족운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윤치호가 이렇게 친일 행위를 하게 되는 것들은 일제의 압박을 이 사람들도 다 똑같이 받았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치호의 선택은 친일이었다고 하는 거, 그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당시에도 뭐 비판을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뭐 일기에 이 당시에 뭐 심경이라든가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그 다른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일기가 있습니다. 1918년 12월 18일 일기네요.
예. 변운이 오늘로 양기탁이 반일 음모를 꾸민 혐의로 중국에서 체포되었다고 알려주었다. 양기탁은 정말 어리석다. 그런 바보들은 일본 당국의 불신을 지속시키는 진정한 조선의 적이다. 조선인이 원하는 것은 배우는 것이다. 음모를 꾸미는 짓은 조선인들에게 이롭기는커녕 해로울 뿐이다. 저항할 수 없는 권위에 쓸데없이 저항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이게 본심이네요. 네. 본심이네요. 이게 본심. 예. 자기가 친일 행위를 하게 된 것에 대한 어떤 변명이기도 한 거고요. 아니 일제의 강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극적인 친일을 선택했다면 일기라는 건 진짜 은밀한 나만의 어떤 그 공간 아닙니까? 예? 거기에 양기탁이 이렇게 반일 혐의를 꾸민 혐의로 중국에서 체포됐다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다. 예.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부끄러울 정도로 양기탁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미안함. 근데 양기탁은 어리석고 그런 바보들은 오히려 조선 민중을 해를 끼치는 거다. 네. 이렇게까지 극언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지금 너무 흥분하시면 안 돼요. 그래요? 앞으로 흥분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양기탁이 정말 어리석다. 어떤 지점에서 어리석다고 얘기를 한 걸까요? 이 사람은 주구장창 계몽이에요. 주구장창 힘을 길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양기탁의 저항 행위는 무모한 짓이다. 무모한 짓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18년 12월 달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3.1운동 때의 행동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3.1운동 때 어떤 행동을 합니까? 윤치호. 3.1운동 때 독립운동 무용론을 주장을 하면서 온 동네에다가 떠들고 다녔습니다. 독립운동 무용론. 그러니까 새해가 돼서 1919년 1월이 돼서 28일 일기에 이런 게 있네요. 최남선 씨가 찾아와서 유럽 여행 파리 강화회의 참가를 가라고 나를 설득했다. 최남선 씨는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난 침묵을 지켰다. 네, 이게 이제 거부를 했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네. 그래놓고 이제 그 다음 날에 왜 자기가 거절을 했는지가 아주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다음 날 1월 29일. 몇몇 조선인들은 최남선 씨처럼 우리 조선인이 일본의 통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파리 강화회의에 알리기만 하면 조선이 독립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바보 같은 인간들. 왜 그런 조선인들이 바보인가?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조선의 무능한 정부와 일본의 유능한 행정부 사이의 계약이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파리 강화회에 참석한 나라들에게 조선의 상황이 종전보다 더 열악해졌다는 것을 납득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2. 일본에게는 조선이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군사력에 완전히 제압되지 않는 한 일본은 조선이 독립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이나 영국이 이 작은 조선을 독립시키기 위해 일본과 전쟁을 치를 것인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3. 독립을 위해 투쟁하지 않고 정치적 독립을 성취한 민족이나 국가는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다. 조선인들이 투쟁할 수 없는 한 독립에 관해 왈가왈부해봐야 소용없다. 우리 조선인들은 강해지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약해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게 뭔 개소리입니까? 강해지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약해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있어라. 이 윤치호가 이런 생각으로 그 최남선을 통해서 온 그 독립운동 제의를 거절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곧바로 2월 26일쯤 해가지고 3.1운동의 구체적인 계획들을 알게 돼요. 그 학생들을 통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한 행위가 뭐냐면 3.1운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때 당시에 이 사람이 YMCA 총무였거든요. 그래서 YMCA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모든 집회를 취소를 시켜버려요. 윤시호가? 네. 그러니까 사람들 모이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다 해버리고 그다음 YMCA 회관 자체를 봉쇄해버려요. 그래서 1919년 3월 1일자 일기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순진한 젊은이들이 애국심이라는 미명 아래 불을 보듯 훤한 위험을 향해 자진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다. 우리는 골치 아픈 문제에 연루되지 않으려고 회관을 완전히 봉쇄하기로 결정했다. 아이고야. 눈물은 났는데 봉쇄는 해야겠다. 뭐 이런 식인 거죠. 아니 그런데 아까 1월 29일 일기에 독립을 위해 투쟁하지 않고 정치적 독립을 성취한 민족이나 국가는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다. 이거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투쟁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왜 3.1 운동 이게 어떻게 보면은 투쟁이잖아요. 네? 비폭력 투쟁 아닙니까? 네. 이거에 왜 반대를 하는 거죠? MC 노가 완전 중요한 핵심을 찾으셨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대단. 아니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네. 투쟁해야 된다고 해놓고 왜 투쟁에 반대를 해요? 그렇죠. 네. 투쟁할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 사람은 투쟁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투쟁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요.
중요한 거는 자기도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투쟁의 필요성을. 네. 그러면서도 그 아주 모순되게 네. 우리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Ready for Freedom Days? 오직 6월 한 달간 집 전차종 휴가비 지원, 그랜드 체로키 최대 1,300만 원 할인 또는 여행 바우처 제공. 어디든 자유롭게 떠나라. Freedom Days Jeep. 인권, 평화, 미래를 위한 역사행동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드는 역사 전문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MC노 노기환입니다. 네, 조작가 조한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시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2주에 걸쳐서 연구소에 여성 연구원 두 분과 있는데 상당히 잘하셨어요. 그 두 분이. 네. 네. 우리 조 작가님. 네. 네, 방송을 들었습니까, 혹시? 네, 들었습니다. 뭐, 위기감 같은 게 느껴지지 않던가요? 내 자리를 뺏길 수도 있겠구나. 이런. 뺏기겠던데요? 우리 시용쌤? 네. 네. 연구소 뭐, 요즘 근황이 어떻습니까?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릴까요? 네. 이제 홍보를 좀 해야 되니까. 첫 번째고요. 그다음 미국이나 유럽의 어떤 나라도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일본과 싸우는 모험을 감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약소 민족이 강한 민족과 함께 살아야만 할 때 약소 민족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강한 민족의 호의를 구하는 것이다. 진짜 개풀 뜯어먹는 소리만 하고 있네요, 정말. 네. 예? 그리고 왜 이렇게 사람이 패배주의에 젖어 있죠? 패배주의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그냥 패배주의에 젖어 있어서 우리는 뭘 해도 안 된다. 강한 민족과 함께 살아야 할 때 최선의 방책은 강한 민족의 호의를 구하는 것이다.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이 아까 역사 얘기도 했습니다만 역사상 어떤 강한 민족이 어떤 약소 민족한테 호의를 베푼 걸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없잖아요. 네. 진짜 제가 보기엔 멍청하네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앞에 1번을 보면은 이 사람이 네. 똑똑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국제 질서는 네. 확실하게 파악하고 그렇죠.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국제 정세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도 그렇죠. 우리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건 한 개도 없다라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때 당시에 그 사회 진화론이 그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다 유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 윤치호는 그 사회 진화론적인 생각에 완전 매몰돼서 조선 민족은 너무너무 열등하기 때문에 우리가 웬만큼 준비가 되지 않고서는 저항할 수 없다. 저항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일본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일본이 좋아하는 일들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있는 거죠. 일기를 보면 볼수록 네. 화딱지가 나네요, 진짜. 열받죠. 네.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자유의 획득이라는 것은 정치적 시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 경제적인 실력 양성으로만 얻어지는 것이다. 아까는 정치 투쟁을 해야 된다면서요. 예? 정치적 독립을 성취한 민족이나 국가는 투쟁을 해야 된다면서요. 네. 근데 뭘 또 자유의 획득은 정치적 시위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이 사람은 그 뒤에 또 무슨 행동을 하냐면요. 네. 그 유지들을 모아가지고 13도 대표에 대한 시국 강요라는 거를 일본이 하거든요. 그 조선총독부가 이거 할 때 그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걸 제안을 해요. 지방자치제를 실시해달라. 각도 인민대표 모아서 민이 창달하는 기관, 의회 같은 것을 설치해달라. 교육차별제도를 폐지해달라. 언론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허용해달라. 이민 정책 등을 폐지해달라. 이런 식의 건의안을 제출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 3.1운동이 그 만들어놓은 정세 하에서 뭔가 우리가 지금 양보안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식민 지배의 어떤 그 체제는 그대로 그 시스템 그대로 인정한 상태에서 그 안에서의 어떤 개혁이나 개량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윤치호는 네. 3.1운동 때 그 박중양이 했던 자재단 그거는 같이 안 합니까? 네, 윤치호도 그걸 하는데요. 네. 경성교풍회라고 하는 단체. 경성교풍회. 네. 예, 가입을 해가지고. 그것도 3.1운동 그 시위를 좀 자제해라 이런 단체였나요?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죠. 윤치호는 이 3.1운동 때 이 언론에다가 인터뷰한 거. 그거 때문에 엄청난 비난을 받아요. 그랬겠죠. 네. 그래서 사회적 입지가 축소됐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한 공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친일파로서의 입지는 더 단단해졌겠죠. 그렇겠죠. 예.
그 3.1운동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모든 형태의 그런 독립운동에 대해서 반대하는 생각들을 막 표출을 하는데요. 그렇게 거의 모든 형태의 독립운동에 반대하는 생각을 해도 네. 얘기해도 네. 계속 민족 지도자로서의 지위는 일정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까? 계속? 그렇죠. 그 이상재 선생 돌아가셨을 때 사회장 치렀잖아요. 그때 제일 그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이 사람의 처세죠. 처세. 네, 항상 같이 갑니다. 친일과 그런 민족 지도자로서 유지할 필요한 경력들을 같이 가져가게 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이른바 그 민족운동 세력이 민족주의 계열 세력이 이런 윤치호 같은 인물과 완전하게 단절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조금 많이 변질되는 그런 또 계기가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 이런 인물들은 과감하게 그 세력 내에서 쳐버렸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일기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될까요? 네, 1919년 9월달 일기인데요. 네. 에비슨 박사 말에 의하면 어떤 멍청이들이 사이토 총독에게 폭탄을 던졌는데 사이토 제독을 빗나간 폭탄 때문에 구경꾼 여러 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한다. 정말이지 한심한 일이다. 조선인들은 이토 히로부미 씨 암살 사건이 병합을 재촉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단 말인가. 바보 같은 이라고. 이런 식으로 일기를 썼습니다. 강우규 의사. 네. 이게 강우규 의사 의거를 얘기한 건가요? 네. 10월 17일 일기에도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무장 소요가 발생했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일기가 나오고요. 10월 24일 일기를 보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그 소수의 독립선동가들이 그 미숙하게 활동하는 행동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임시정부 사람들이 선동을 하면 선동할수록 조선에서 일본의 계획이 더 순조롭게 진행된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1919년 9월달, 그다음에 1920년 1월달에 보면은 또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 나옵니다. 1919년 9월 12일이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19년 9월 12일 3시 20분쯤 예쁜 여학생이 찾아와 조선인민협회가 발행한 문건을 보여주면서 군사부 총무의 이름으로 조선 독립에 재정 후원을 하라고 요구했다. 나는 나 자신과 내 가족을 즉각적인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줄 수 없다고 솔직히 말했다. 또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조선에 잠입하지도 못하는 독립운동 지도자들이 내게 자신들에게 돈을 제공함으로써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라고 요구하다니 이상하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그 여학생은 문건을 집어들고 실망한 표정으로 가버렸다. 네. 일단은 내 가족들 나의 위험 때문에 돈을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했고, 솔직하네요. 독립운동 지도자들은 지들은 생명의 위험 무릅쓰고 조선에 잠입하지도 못하면서 왜 나한테 생명의 위험을 느끼게 하라는 걸 강요하냐 이런 얘기잖아요. 네. 이 어린 여학생이 독립운동을 네. 하겠다고 이제 뭐 만주를 갔는지 상해를 갔는지 네. 그렇게 갔다가 이제 독립 자금을 모으려고 온 거거든요. 이 여학생이 얼마나 힘들게 왔겠어요. 그렇죠? 그 여학생을 한 큐에 한 번의 말로 그냥 내쳐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건, 이런 사건이 또 하나 더 있는데요. 1월 달에도 똑같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1920년 1월 10일 이일군이 전하기를 상하이에서 온 청년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했다. 그 청년이 나를 만나려는 목적은 상하이 임시정부와 서울 사이의 연락기관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서 내게서 자금을 얻으려는 것이었다. 나는 이일군에게 그 청년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으니 데려오지 말라고 솔직하게 말해야 했다. 임시정부 인사들은 일본 경찰로부터 안전하게 활동하기 위해서 상하이 조계에 본부를 차림으로써 조선 땅 밖에서 체류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나 자신과 우리 가족을 전행을 일삼는 일본 법령에 노출시킬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기피하는 것은 왜 이상하게 생각한단 말인가? 그러니까 임시정부 사람들은 중국 땅에서 지금 안전하게 생활하면서 나는 지금 제국주의 여기에서 지금 다 노출돼 있는 상황인데 돈 주면 나만 죽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이때 당시에 그 상하이 임시정부로 움직이고 있던 것은 안창호 선생이거든요. 이 안창호 선생이 뭐냐면 예전에 같이 활동을 했던 신민회에서 활동을 했던 지인인 윤치호에게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고려 없이 그냥 단칼에 내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이런 일기를 봤을 때는 신민회에서 활동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뭐냐면 회의하고 있다. 다 접었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다 청산했고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성품을 보면 상당히 좀 인색하다. 인색하고 인간미가 떨어진다. 예? 어찌됐건 청년들이 계속 찾아오는 건데. 그렇죠. 예? 그럼 자기가 이렇게 좀 그 당대의 지식인이고 네. 예, 지도층 취급을 받는 사람이면 그 청년들에게 좀 좋은 얘기도 해줄 수 있고.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그냥 야, 나 돈 없으니까 못 줘. 이렇게 뭐 자기 딴에는 이제 솔직하게 말한다고 한 건데 예, 굉장히 인색하고 냉정하고 네.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갈 것 같은. 네. 이게 이제 12년에 부터 15년까지 그 감옥 생활했던 거, 백오인 사건 관련해서 감옥 생활했던 것의 그런 이후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잘못 길을 들었다가 엄청나게 참혹하게 당했다. 그 참혹하게 당한 경험을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그 위험을 자기 가족들에게도 물려주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딱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보신주의까지 결합된. 아니 저는 지금 윤치호가 독립투쟁에 진짜 모든 걸 걸고 바쳐서 나서지 않았다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예. 그냥 가만히 있으란 얘기죠. 독립운동을 비난하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네. 예? 아니 독립투쟁을 안 할 수도 있죠. 거기 그 시대를 살았던 생활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들도 건사해야 되고 다 먹고 살고 그래야죠. 예.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근데 윤치호는 계속 자기는 호의호식하면서 독립투쟁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 사람들 비난하고 옛날 동지들 바보 막 이렇게 영어 일기잖아요 이거. 네. 그러니까 분명히 스투피드 뭐 이렇게 썼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바보라고 스투피드 한 다음에 느낌표 막 3개씩 찍고 맞아요. 이런 짓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겉으로 사회적인 면모에서는 그러니까요. 마치 자기가 그 민족의 지도자인 양 그렇게 또 행세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용서가 안 되는 저는 용서가 안 되는 건 이 사람이 초기 유학생이란 말이에요. 1세대 유학생으로 자기가 이 가장 먼저 근대화에 성공한 사람이란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개인으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회적으로 당연히 시작부터 이 사람의 인생의 시작부터가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는 숙명을 타고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요. 정말 국비 유학생이었습니까? 네. 아니죠. 사비 유학생. 사비 유학생이었습니까? 국비 유학생이었으면 더 세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예. 자, 그럼 지금까지는 이제 윤치호가 어떤 소극적인 친일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면 이제 아까 우리 조 작가님이 얘기했다시피 1937년 중일전쟁 발발 후에 적극적인 친일파로 이제 변모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이때부터 뭐 라디오 방송에서 시국 강좌를 한다던가 황군 위문금으로 1,000원, 국방헌군 4,000원, 애국 경기호, 비행기, 헌납 뭐 500원 그러니까 이런 별로 식으로 놀랍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번에 문명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문명기가 그 냈던 거에 비하면 푼돈이네요. 그렇죠. 예? 이런 것도 했고 그다음에 조선 지원병 제도가 채택이 되니까 그거를 축하하는 축하회에서 회장을 맡기도 했고 그다음에 내선 기독교 통합 활동을 또 엄청나게 열심히 해가지고 일본 기독교와 조선 기독교 통합 운동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셨을까요, 이걸? 본인 신앙 활동이나 하지 뭘 또 그걸 내선 기독교 통합 운동까지 하고. 네네. 예.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흥억구락부 사건이 터집니다. 흥억구락부. 네. 우리가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 2에서 이 흥억구락부 다룬 적이 있었죠. 네. 이 흥억구락부는 이승만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그런 단체 아니었나요? 네. 그 동지회라고 하는 그 단체의 그 국내 조직으로 만들어진 것이 흥억구락부입니다. 근데 그 흥억구락부가 1925년에 조직이 됐는데요. 이때 조직이 될 때에 그 윤치호가 참가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윤치호가 참가할 때만 해도 그 흥억구락부는 사실 외곽 조직인 거고요. 안으로 숨겨놓은 비밀스럽게 숨겨놓은 목표는 뭐냐면 독립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리고 이승만과 연결해서 이렇게 그 경제적인 그런 활동을 하겠다.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한 단체가 흥억구락부거든요. 예. 네, 이제 일기에 보면은 그 흥억구락부를 할 때만 해도 그렇게 비밀스러운 단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윤치호가.
그 일기에 다 썼어요. 네. 흥옥구락부를 25년 뭐 몇 월 달에 3월 달에 시작을 했다 뭐 이러면서 그런 기록도 했고 그다음에 흥옥구락부 정기 모임을 이렇게 몇 차례 간단하게 일기에다 기록을 해놓기도 했고 이게 비밀 조직이었으면 아예 안 적었을 텐데 네. 그거를 적어놨던 걸로 봐서는 이걸 그렇게 비밀스럽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말 그대로 구락부라는 이름처럼 그냥 클럽. 네. 그렇죠. 사교 클럽 정도로 네, 생각을 네. 했을까요? 개신교도들의. 네, 우리가 왜 그 지난 시즌에 정리할 때 흥옥구락부가 비밀결사라고는 했지만 그렇죠. 맞아요. 비밀스러운 일을 하나도 안 했던 비밀결사라고 우리가 정리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실제로는 흥옥구락부가 이승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만 제외하면 비밀스러운 일은 하나도 안 했던 그런 조직인데요. 이게 이제 38년에 가가지고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일제가 이 흥옥구락부라는 존재를 알고 난 다음에 이걸 조직 사건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사실은 알아요. 흥옥구락부라는 게 별로 비밀스럽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위험한 조직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 구성 인자들을 보고 이 사람들을 문제 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체포해가지고 강하게 수사를 들어가면서 이 사람들을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압박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인 친일 행위자로 만들려고 이렇게 유도를 하는 사건이 흥옥구락부 사건인데요. 그래서 6월 9일날 일기를 보면 네. 이 사람이 흥옥구락부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윤치호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1938년 6월 9일 조선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기꺼이 일본의 충성스러운 신민으로 일하고 있을 때 서대문 경찰서가 구자호, 홍병선, 정춘수 같은 사람들과 그 밖에 20여 명의 사람들을 그들이 특정 구락부의 회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체포하고 박해하는 테러를 가했는데 이 구락부는 사실상 사이토 총독의 관할 아래 출범했다는 것이다. 이 구락부가 여태껏 한 번도 비난받지 않고 14, 15년 이상 존재했다는 것은 회원들이 어떠한 반일 행위도 하지 않고 결백하다는 충분한 증거다. 기독교연합회가 결성되기 이전에 일어난 일은 모두 백지화하겠다고 약속한 지 불과 며칠도 안 돼 이 모든 테러가 일어났다는 것은 통치자들의 정직성에 커다란 오점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결백하다. 우리는 결코 반일 행위 같은 걸 하지 않는 충성스러운 신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총독부에 대해서 실망이야 이러는 거죠. 네. 네. 앙탈을 부리고 있네요. 네. 총독부에.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말은 제일 첫 번째 말입니다. 조선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기꺼이 일본의 충성스러운 시민으로 벌써 일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내선 기독교 연합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통합 운동도 하고 있었고 지금 일제의 시책에 그대로 자기들이 충성을 다하고 있었는데 이 흥옥구락부 사건을 조작을 해 가지고 굳이 이 사람들을 구속시키고 고문하고 이랬다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섭섭하다 이런 우리가 거예요. 지금 충분히 협력할 마음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얼토당토하지 않게 이런 걸 들이대고 있어 이런 표현이잖아요. 네. 그 다음 날인 6월 10일 12시 나이토 씨가 조선호텔에서 니와 씨와 나에게 점심을 대접했다. 음식도 형편없었거니와 대화도 별로였다. 나는 둘 다 즐기지를 못했다. 나이토 씨가 불쾌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다. 불의, 의혹, 첩자질, 억압으로 꽉 찬 분위기 안에서 살자니 내 마음이 공포와 불안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렇다. 아, 쫄았네요. 네, 완전 쫄았네요, 윤치호 네, 이때. 맞습니다. 예. 흥옥구락부 사건이 벌어지자 자기들이 그 진을까지 친일 행위로 부족한가 보다. 이렇게 이제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불안감 때문에 더더욱 열심히 네. 친일 행위를 더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윤치호는 제국주의의 호의를 바라면서 이렇게 충성을 하지만 제국주의는 호의를 베풀지 않는다는 게 여기서도 딱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예? 하여튼 엄청 쫄아갖고 더 친일을 하게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 끌려가요. 8월 달에 2달 뒤에 끌려가가지고 조사를 받게 되는데 흥옥구락부가 이승만 지원을 목적으로 한 동지회 지부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는 몰랐다라고 처음에는 부인을 합니다. 예. 하지만 계속 부인을 하다가 결국에는 시인을 해요. 예. 하고 그리고 지부에 돌아와가지고 일기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끝까지 부인하지 않은 것이 너무 후회된다.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때 또 똑같이 아까 그 백오인 사건 신민회하고 비슷하게 흥옥구락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정말 윤치호가 이승만과 연결됐다는 사실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어도 이 사람이 몰랐으면 말이 안 되죠. 바보는커녕 정말 똑똑한 사람인데. 그렇죠. 이에서 윤치호라는 사람이 똑똑하다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자기가 회장까지 하고 있는 그 단체에서 네. 그 단체가 처음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는지를 모르는 채로 활동을 했다는 것이 가능한가? 네. 이건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죠. 내가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어영부영 활동하고 있다. 윤치호라는 사람한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어찌됐건 흥업구락부가 네. 뭐 어떤 반일 행위를 하거나 그런 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아주 보신주의가 강한 사람이잖아요. 네.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흥업구락부라는 걸 하게 됐을까? 그 이승만이라고 연결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는 것인데 그 윤치호의 생각을 들여다보면 그만큼 흥업구락부라는 건 별거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위험하지 않은 사실상의 사교 클럽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 흥업구락부에 이 사람이 네. 참여를 했던 것일 거고요. 근데 일제는 조금 더 친일파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걸 흥업구락부를 꼬투리 삼아서 압박을 해온 거고. 그렇죠. 네. 그게 어떤 사건의 실체에 가깝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거기에 윤치호는 완전히 이제 들어가서 쫄았고. 네. 완전 쫄았고. 네. 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 과정에서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이라고 하는 거를 조선총독부가 만드는데요. 네. 전부 다 사인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38년 9월 5일에 총독부에 간 일이 일기에 적혀 있네요. 그래갖고 총독부에 가서 총독을 만난 거죠. 총독을 만났는데 그가 얘기한 건 딱 세 가지였다. 예. 1. 반도의 청년들에게 언행이 일치하도록 가르쳐라. 생각은 이렇게 하고 행동은 저렇게 하면 된다고 일러줘라. 2. 동양이 진실로 동양인들의 동양이 되어야 한다는 이상의 본질은 내선일체임을 기억하라. 3. 내선일체의 뿌리이자 토대는 일본의 신실하고도 충량한 신민이 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세 가지를 조선의 청년들에게 가르치라고 윤치호한테 얘기해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총독이. 네. 그래서 이쁘게 일본 편지지 위에다가 네. 붓으로 써가지고 네. 줬고요. 이거를 받은 윤치호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대답을 어떻게 했습니까? 1919년에 일어난 독립운동에 반대했던 제가 조선의 독립을 촉진하려는 단체에 가담할 만큼 바보가 아닙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어떤 지각 있는 조선인이라도 그랬을 것이고 또 그렇습니다. 스고이. 총독이 아주 좋아했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9월 7일 날 그 다음 며칠 뒤에 또 일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네. 한 일본인 그 간부를 만나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선 민족이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최선의 선택은 일본 민족과 하나가 되는 것임을 우리 지식인들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써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쯤 해가지고 윤치호가 적극적인 친일파로 변신하게 된 이유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중일 전쟁부터 태평양 전쟁 초기까지 이어진 일본의 승전보 이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렇죠. 그걸 보면서 일본이 정말 강해졌구나. 약자도 강해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 그것에 대한 감탄. 그래서 일본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한다면 우리도 강자가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 하에서 일본의 통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일본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영역 속에서 조선인은 적어도 일본인 다음가는 한국 시민으로서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할 수 그래서 있겠죠. 다른 말로 하면 일본의 성공은 조선인들한테도 충분히 이롭다라고 하는 생각. 그렇죠. 그런 생각인 거고요. 그다음에 지원병제, 진병제도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데요. 이 찬성하는 논리가 뭐냐면 조선인들이 이 전쟁에 직접 참가하면 상무 정신을 배울 수 있다. 일본에. 호전적인 정신을 배울 수 있다. 이 호전적인 정신이야말로 이 근대화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으로 지원병제, 징병제를 찬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제가 조금 윽박질렀더니 거기에 보신주의가 발동해서 완전히 쫄아서 넘어갔다. 네. 네. 그리고 윤치호 자체가 개인적으로 같은 제국주의지만 또 서양의 제국주의보다는 동양의 일본의 제국주의를 조금은 더 괜찮게 생각한 게 아닌가. 뭐 이런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서양 제국주의의 인종차별을 자기는 경험을 했잖아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인종차별보다는 같은 인종인 일본을 선택하는 것이 더 사악하지 않은 제국주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더 사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더 사악하다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똑같죠. 사악한 거. 좀 어리석네요, 윤치호. 그러면서 이제 해방 전까지 계속 적극적인 친일 행위가 이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중추원 고문 그리고 일본 귀족은 직선 의원이 되는데요. 중추원에 들어간다는 것은 모든 조선인들이 대부분 명확하게 친일파, 적극적인 친일파가 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직책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윤치호는 스스로 계속해서 그 중추원 참의를 하라고 그 얘기가 올 때마다 다 거절을 해왔거든요. 그렇지만 41년에 들어서는 중추원 고문을 승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제 더 이상 그 자기 정체성을 속이지 않고 그냥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죠. 놔버리게 되는 거고요. 41년 중추원 고문직 수락한 이후에 43년의 일기 하나만 보겠습니다. 1943년 5월 16일. 지난 11일 도쿄 내각은 조선인 지원병들에게 한국 해군의 병사가 되는 걸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조선인들에겐 기념비적인 법령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조선 청년들이 영예로운 일본 해군이라는 자랑스러운 신분을 획득할 수 있도록 인정해준 제국 정부에 감사해야 한다. 아무쪼록 조선의 해병들이 황군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게끔 잘했으면 좋겠다. 지가 가지 그럼 해군으로. 그리고 45년 12월에 사망하는군요. 네. 12월에 사망했기 때문에 당연히 45년에 사망했으니까 반민특위에는 소환되지 않았겠죠. 자, 오늘 윤치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우리 권 선생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아까 이제 얘기했다시피 그 3.1운동에 대해서 쓸모없는 일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과정의 그런 치열함 이런 것보다는 그 쓸모없는 일이라는 그 결과를 먼저 생각했었던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오늘 방송 우리 조 작가님 정리해 주시죠. 네. 윤치호는 정말 언제나 그런 정세 판단에 있어서는 굉장히 똑똑했던 정세 판단을 다 할 수 있었던 그런 지식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몰랐던 건 거의 없었거든요. 미국 제국주의의 한계, 서구 제국주의의 한계나 일본 제국주의의 한계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뭐냐면 친일을 했다는 거. 알면서도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을 속여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 요즘에도 많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현대사에 쭉 많았죠,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계속 우리 현대사의 어떤 주류 아니었겠습니까? 자, 오늘 1급 친일파 윤치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 다음 방송도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 댓글 그리고 좋아요 좀 많이 남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순위를 올려야 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